안녕하세요. 동네 작은 슈퍼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지인이 운영하던 이 낡은 슈퍼를 운영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사촌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막내라 일찍부터 조카를 봐왔거든요. 그 작은 아기들이 누워서 꼬물꼬물 손가락만 빨다가 그 다음에 만나면 기어다니고 또 다음에 만나면 짧은 다리로 한 발, 두 발 걷고 또 어린이집을 가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귀엽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에 대한 흥미가 커지면서 어린이집 교사를 꿈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일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남편은 참 바르고 씩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이집 방학을 맞아 내부에 필요한 곳 도배를 새로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도배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아이들이 쉬어야만 쉴 수 있는 선생님들은 방학을 맞이해서 여기저기 휴가를 떠나기에 바빴고 딱히 할 일도 없던 저는 쉬면 뭐하나 싶어 추가 수당 받으면서 어린이집에다가 도배 일을 봐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봐주는 거지 그냥 문만 열어주고 닫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는 솔직히 조금 놀랐었습니다. 당연히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제 또래의 젊은 남자일 줄은 몰랐거든요. 시커먼 피부에 꾹 닫은 입이 과묵해 조금 무서워 보이기까지 한 남편은 일할 땐 정말 꼼꼼하고 착실하게 할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을 했는데 첫날 말고 나머지 날들은 다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도배일만 부탁했는데 아이들 생활하는 교실 전구가 희미하다며 손 좀 봐주겠다고 손수 전구까지 사와서 갈아주기도 했습니다. 나흘째 되니 저도 모르게 자꾸 그 사람을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밀린 책들이나 읽자 싶어 한가득 챙겨간 책들은 한 권도 채 못 읽고 그 남자를 보고 있거나 물을 떠다 준다던가 요깃거리를 채워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도배가 빨리 안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도배는 문제없이 착착 진행되었고 어느새 약속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벽지와 장판으로 바뀐 교실을 보며 어떻게 이걸 혼자 했을까? 신기하면서도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함께했던 도구 같은 것들을 차에 실은 남자가 제게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제가 뭘요? 아, 나머지 정사는 내일 원장님께서 확인하시고 가게에 들리시겠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일주일 만에 혼자 다 하셨어요? 원래 일주일도 안 걸려요. 아, 그런가요? 네, 빨리 하면 5일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빨리 하기 싫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 남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피부가 까만데도 볼이 빨갛게 올라오는 게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아, 이 남자 지금 나한테 고백하려는구나 싶어서 제 볼도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남자가 제가 상상만 하던 말을 했습니다. 밥 한번 먹어요. 예쁜 옷 입고 좋은 곳에서. 그렇게 남편과의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 그런지 말이 참 많아요. 그와 달리 남편은 말수가 엄청 적고요. 저는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인데 남편은 친구들이랑 여행 한번 가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다른 매력을 가진 남편이 참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항상 제 귀갓길을 책임져주고 저를 보호해주는 모습이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가족이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주변 사람들의 축복하에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예쁜 딸을 낳았죠. 딸아이는 정말 예쁘게 커주었습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식 교육을 잘 시켰냐고 했을 정도였죠. 남편이 도덕에 관련해서는 조금 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덕분이었는지 딸아이는 예의도 바르고 사고 한 번 치지 않는 바른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제 지인들은 저희 딸을 엄친딸이라고 불렀었죠.
남편을 닮아서인지 조금 과묵하긴 했지만 가족끼리 소통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계속 좋은 성적을 받고 수능도 잘 본 딸아이는 원하던 대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정말 좋은 대학교였습니다. 평소에 먼저 여행 가자, 외식하자 이런 말을 안 하던 남편이 딸아이의 합격 소식을 듣고 먼저 여행을 가자고 했을 정도로 집엔 경사가 났었죠. 남편이 계속 일이 바빠서 아이가 학교 가기 전 2월 말에 여행 계획을 세웠고 저희는 여행 날만 손꼽아 기다렸죠. 그런데 그 여행을 기다린 건 저와 남편뿐이었나 봅니다. 딸아이가 별로 들뜨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불안하고 답답해 보였습니다. 원하던 학교에 합격도 했고 그렇게 기다리던 대학생이 되었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친구들과 한창 놀러 다니고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술도 한잔 해볼 법도 한데 집에만 있는 딸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민영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없어요. 민영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전보다는 편하게 마음 놓고 놀아도 돼. 아빠도 허락하셨고. 저희 남편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엄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좀 도를 넘어서 보수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단 한 번도 친구 집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랑 놀 때도 9시까지 무조건 귀가를 해야 했었고, 학원 야자가 끝났을 땐 항상 저 아니면 남편이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옷도 항상 단정하게 입어야 했었죠. 가끔은 그런 남편이 답답하기도 하고 딸아이가 안쓰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딸아이도 순순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야자가 끝나고 친구들끼리 야식을 사 먹으러 가는 걸 부러운 눈빛으로 보는 딸아이를 볼 때면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따라간다고 떼를 쓰는 아이도 아니었고 저도 그때는 그 모든 과정이 아이의 미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이에게 계속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 엄마, 민영아. 뭔가 말하려는 듯 뜸을 들이는 것 같아서 기다려도 봤지만 별 말을 안 했습니다. 민영아, 이제 대학교도 가야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야 해서 많이 떨리지. 엄마는 민영이가 그 모든 걸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 무슨 일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엄마는 항상 민영이 편이야. 알겠지? 정말 항상 제 편이에요?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민영이가 준비가 되면 그때 엄마한테 말해줘. 지금 고민이 뭔지, 엄마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네, 알겠어요. 그렇게 딸아이와의 대화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 말에 딱히 효과가 없었는지 딸아이는 이전처럼 우울해 보였죠. 가끔은 초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해도 남편은 그저 친구랑 싸운 거 아니냐. 용돈 좀 더 줘라. 여행 다녀오면 좀 나아질 거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땐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여행이 우리 가족을 힐링시켜 줄 거라 믿으며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여행을 다녀온 뒤 제 딸이 그런 선택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다다음 날 어린이집이 끝나고 집으로 곧장 퇴근을 했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었더라. 저녁밥은 뭘 차리지 생각하며 집에 도착했는데 집이 조용하더라고요. 남편은 당연히 없을 시간이었고 방학 내내 집에 있던 딸아이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 드디어 나갔구나. 나가기로 한 거구나. 그래, 남편 말대로 여행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줬구나 싶었죠.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놓칠 것 같은 정신줄을 꽉 잡고 버텨 눈앞의 광경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딸아이가 자기 스스로 방에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딸아이의 장례를 치르는데도 정신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하고 자고 일어나면 차가운 현실이 저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전 찍은 사진 속의 딸은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이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니 그저 가루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가 없다며 경찰에서도 여러 번 딸의 방을 확인하고 CCTV도 봤지만 그럴수록 딸의 자살은 분명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겨우 숨만 쉬면서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딸의 방에만 있었습니다. 뽀송한 이불에선 아직도 딸의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폐인처럼 누워만 있는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못해준 걸까? 사람들 말처럼 입시 스트레스가 심했던 걸까? 딸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저는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올 수는 없겠지만 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딸의 방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일기장 같은 게 있을까 기대했지만 없었습니다. 참고서, 필통, 교과서에서도 그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랍장에 뭐가 있을까 싶어 하나씩 열어보는데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필통 말고 또 새로운 필통이 있더라고요. 새 필통 같은데 왜 넣어뒀을까 하며 열었는데 그 안에 물건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그것도 빨간 줄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두 줄을 보이고 있는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놓여져 있던 필통 밑으로 커다란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영수증. 초음파를 본 산부인과 영수증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왜, 어디서? 그 어떤 것도 확신하고 싶지 않아서 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의 병원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쭤보니 알려주더라고요. 내가 제발 아니길 바라며 30분을 달려온 그 염려가 진실이더라고요. 제 아이가 임신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남자는 이 사실을 아는지, 남자친구였던 건지, 혹시 아이를 지우라고 해서 딸이 목숨을 끊은 건 아닌지 생각이 많아지던 그때였습니다. 문득 여행 갔을 때 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펜션에서 남편이 바베큐를 준비하는 동안 딸과 저는 추워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둘이 앉아서 TV를 본 게 얼마만인지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딸이 채널을 돌리더니 무슨 다큐 프로그램을 틀더라고요. 어떤 부부의 이야기였는데 TV 속 부부가 상당히 앳돼 보였습니다. 대충 보니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낳고 사는 부부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고생하네 어린데. 엄마, 응? 내가 만약에 저러면 어떡할 거예요? 뭘 저래? 저렇게 임신해서 오면 어떡할 거예요? 뭐? 아유,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 그렇잖아요. 딸 가진 부모 중 어떤 부모가 딸이 20살 때 임신해서 오면 좋다고 할까요? 앞길이 창창한 곱게 키운 내 딸이 자기를 돌보기에도 완전하지 않은데 고생스러운 육아의 길로 뛰어드는 게 반가운 부모는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차라리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그 어린 나이에 고생하며 사는 꼴을 절대 볼 순 없는 겁니다. 그땐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별 생각 없이 내뱉었습니다. 불현듯 그때의 기억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알겠더라고요. 아, 딸을 죽게 한 건 나구나. 임신 사실을 알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걱정도 많이 되고 막막했을까. 평생 내 편이라고 나에게 거짓말 한 번 한 적 없다고 생각했던 딸이었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아이를 외면한 건 저였고 아이를 봐주려 하지 않은 것도 저였더라고요. 내가 내 자식을 죽였다는 괴로움에 속이 썩어가는 기분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장례 휴가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다시 그 어린 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여 기분 좋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그곳에요.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20년을 넘게 했던 일인데 어린 아이들을 그저 보고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됩니다. 남편도 이제 좀 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쉬는 건지 죽어가는 건지 모르겠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니 참 간사하게도 사람이 사라지더라고요. 먹고 싶은 맛있는 것도 사 먹게 되고 TV 보면서 웃기도 하고 그렇게요. 그러다가도 한 번씩 죽은 딸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눈물만 흘리기도 하고 또 그러고 일어나서 혼자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이 아픔에 익숙해지고 이별의 슬픔에 적응을 할 때쯤 또 한 번의 시련이 제게 다가옵니다. 남편이 폐암 확진을 받은 겁니다. 딸이 죽은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 남편 결혼하고 바로 금연했었습니다. 건강한 아이 낳아야 한다고요. 의사 말로는 도배같이 먼지가 많이 날리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수술을 했지만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내 곁에 있을 것 같던 한 그루 나무 같던 남편은 수술 후 시름시름 앓기만 하다가 반년을 조금 못 살고 딸아이에게 갔습니다. 1년 반 사이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둘을 떠나보냈다는 그 기분은 참혹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여기겠구나.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몇 달을 집안에서 거지꼴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니가 하나 있거든요. 언니는 결혼하고 형부 따라서 멀리 이사가서 잘 못 보는데 언니의 오래된 친구가 저랑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어릴 때부터 종종 봤던지라 우리 언니랑 별다를 거 없이 대하던 언니였죠. 그 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벌써 네 남편이 죽은 지 반년이 지났어. 그래서 뭐 죽었으면 끝난 거지. 반년이 지나면 돌아와? 너 내가 알던 지숙이 맞니? 언니가 알던 지숙이는 뭔데? 적어도 이렇게 멍청하게 지 앞가림 못하는 애는 아니었지. 멍청해? 내가 멍청해? 딸 죽고 남편 죽은 내 심정을 언니가 알아? 야 이년아 정신 차려. 그래 네 말대로 그러고 있으면 죽은 딸이랑 남편이 돌아오니? 어? 산 사람은 잘 살아야지. 막말로 네가 죽고 니네 남편이나 딸이 이렇게 거짓골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네 마음이 편하겠어? 지수가 정신 제대로 차려. 이제 너 돌봐줄 사람 아무도 없어. 너 혼자 잘 살아야 해. 이겨내야 한다고. 어떻게 이겨내는데 언니 같으면 이겨낼 수 있겠어? 일단 나가자. 밖으로 나가야 뭘 하지. 우리 시댁 동네에서 작은 슈퍼 하는 거 알지? 시부모님 요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거기 정리하려고 했는데 네가 맡아서 해. 그냥 작은 거야. 오는 사람만 오고 가게도 작아. 그래도 밖에서 바깥 공기도 좀 마시고 사람도 좀 보고 그래. 저를 위해주는 언니의 품에 안겨서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런 위로에 갈증이 있었거든요. 누군가의 보살핌, 누가 나를 바라봐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언니 말대로 언니의 시부모님이 하시던 슈퍼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택가 사이에 있는 정말 작은 슈퍼더라고요. 손님들은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거의 술을 사가셨고 할머니들은 큰 마트에는 드시는 과자가 없다며 가끔 과자나 사탕 같은 걸 사가셨죠. 슈퍼 앞에 작은 놀이터가 있어서 거기서 놀던 아이들도 부모님 손을 잡고 종종 들리곤 했습니다. 참 제 인생도 아이러니합니다. 어딜 가나 어린 아이들을 마주해야 한다니. 아무튼 슈퍼 일은 할만했습니다.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유리 너머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건 꽤 재미있는 일이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여기 왜 주인이 바뀌었냐며 그 집 딸이냐고 묻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호기심 가득한 관심도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몇 달 일하니까 자주 오는 손님과 5분, 10분 수다도 떨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책도 보고 우르르 몰려오는 아이들 질서도 맞춰주고 그렇게 사람답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 일에 완전히 적응을 했고 그 생활의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려는지 추워진 날씨였어요. 추워서 놀이터에 애들도 없고 그러니 손님도 없어서 혼자 TV나 보고 있었죠. 약간 뜨거울 정도로 다리를 데우는 난로의 열기에 저도 모르게 눈이 스르르 감길 쯤이었습니다. 딸랑딸랑 문에 있는 종이 울리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인사를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20대로 보이는 한 여자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고개를 살짝 꾸벅이더니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구석에 가서 한참을 안 나오는 겁니다. 슈퍼가 크지 않아요. 진짜 작아요. 그래도 안 보이는 사각지대는 있으니까 거긴 길거리에 있는 것 같은 커다란 광각 거울이 하나 달려있거든요. 뭐 하나 싶어서 그 거울을 보는데 그 구석 일회용품 몇 개에 세제 같은 거 있는 쪽에서 기웃기웃 뭘 한참 찾는 겁니다. 그러더니 냉장고에서 소주 하나 꺼내와서 가져오더군요. 발목까지 오는 두꺼운 가디건을 입은 여자는 가까이서 보니 더 앳돼 보였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 여자가 가디건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어 보여주는데 다행히 성인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여자가 신분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데 배가 볼록한 겁니다. 임산부처럼요. 임산부가 술을 사러 오는 경우는 처음이라서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본인이 먹는 게 아니고 심부름을 온 거일 수도 있겠구나 싶다가도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임산부한테 술 심부름을 시키나 싶고 이걸 계산을 해 말어 오지랖을 부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러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번개탄은 안 파나요? 아, 이 여자 무슨 사연이 있구나 하고 촉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지랖을 부려야 마땅하다 싶었고요. 왜요? 아, 그냥 놀러 가는데 필요해서요. 아가씨, 이 술 아가씨가 먹을 거예요? 임신했죠? 네. 아가씨, 잠깐 나랑 얘기 좀 할래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여자를 제가 있던 자리에 앉혔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작은 의자를 펼쳐서 앉아서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여자는 제 시선을 피하며 아무 말 안 하더니 갑자기 울더라고요. 저는 얼른 휴지를 뽑아서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물 하나 까서 줬습니다. 어린 나이에 참 사연이 많아 보이는 얼굴을 한 그녀는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예쁜 얼굴에 한참 눈물이 흐르는 걸 그저 보기만 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던 여자는 준비가 되었다는 듯 자기의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자의 나이는 22살, 전문대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다른 사람들이랑 재혼하면서 자신은 버려지다시피 친할머니와 살게 되었답니다.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아서 할머니랑 둘이 정말 어렵게 살았다네요. 대학교도 안 가려다가 할머니께서 전문대라도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시길래 아무 과나 지원해서 갔다가 졸업하고 운 좋게 바로 취업에 성공했답니다. 그런데 회사도 회사 나름이지.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들도 있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작업을 걸더래요. 그 남자는 여자보다 10살이 많았고 여자는 연애 한 번 안 해봐서 거부감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여자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걸 그 남자가 위로를 많이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요. 연애 시작하고 남자는 여자한테 엄청 잘해줬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커플들도 하는 당연한 것들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평생 그런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니 그게 너무 특별하게 느껴진 거죠. 그렇게 연애를 한 지 4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더랍니다. 한 번도 어긋난 적 없던 생리 주기가 2주를 넘어가서 산부인과에 갔다가 임신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여자는 불안했지만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라면 잘 키울 수 있겠다 싶었답니다. 그 남자가 평소에도 같이 살고 싶다.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더래요. 사귄 지 고작 4개월 동안 말이죠. 여자는 남자에게 사실을 말했고 남자는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싹 굳더래요. 그러면서 첫마디가 이거였대요. 너 미쳤냐? 남자는 이걸 어쩌라는 거냐고, 나한테 책임지라는 거냐고, 막말로 그 애가 자기 애인지 어떻게 아냐면서 일부러 접근했냐며 성질을 부리더래요. 여자가 우니까 너 같은 거 처음부터 만나는 게 아니었다고 이것저것 집어던지더니 자기 인생 망치지 말고 돈 줄 테니까 애 지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여자가 회사에 못 다니게 하려고 그들이 사귀는 걸 모르는 회사 사람들한테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내서 여자는 직장도 잃었답니다. 그리고 꼴랑 50만 원 던져주고 연락 두절이래요. 말세다, 말세. 세상이 말세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 딸 생각을 하기도 했죠. 혹시 우리 민영이도 저런 놈을 만났던 건 아닐까? 이 아가씨가 남자친구한테 했던 기대를 내 딸은 나한테 했던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몹쓸 놈을 봤나? 그래서 아가씨는 어떻게 하려고요? 이거 먹고 번개탄 피워서 확 죽으려고 했어요? 저는 아기 못 지우겠어요. 제가 정말 지우려고 병원도 가봤는데요. 너무 무섭고 그리고 심장이 뛰고 있어요.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낳아서 키우자니 저는 능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휴 죽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여자가 다시 울었습니다. 끄끄대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뭐가 죄송하냐며 안아줬는데 저도 같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 생각도 나고 누굴 이렇게 품에 안아본 게 얼마만인가 싶고 그러면서 저도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여자한테 가게에 있는 햇반이랑 통조림이랑 팩에 들은 국 몇 개 챙겨줬습니다. 이거 먹어요. 죽을 생각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 아이 지우던 말던 아무도 아가씨한테 뭐라고 못해요. 그건 아가씨 선택인 거고 어떻게 할지 생각하려면 일단 살아야지. 가지고 얼른 가요. 날이 춥다. 여자는 끝까지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감사하다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아가씨가 어떤 결정을 할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다시 이곳을 찾아올까 그게 더 궁금했습니다. 다시 왔으면 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할지 말해주고 의지할 것도 없으니 저한테라도 좀 의지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제 바람대로 그 여자는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보다 생기가 도는 게 기분이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어머, 왔어요? 추운데 여기 앉아요. 감사합니다. 저 이것 좀 드시라고 사왔어요. 검은 봉지에 든 만두 2팩을 꺼내더라고요. 뜨거운 온기가 가득한 만두였습니다. 아유, 뭘 이런 걸 사와요. 아가씨 많이 먹지. 저, 이제 아가씨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말과는 다르게 여자는 쑥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이 어색한 말과 행동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네?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 아이 낳을 거예요. 방금 병원 갔다가 보건소 가서 임산부 등록하고 왔어요. 저 이제 아가씨 아니고 애엄마예요. 그럼 아줌마인가? 여자가 반달눈이 되어서 웃는데 정말 예뻤습니다. 그 나이대에만 볼 수 있는 싱그러움과 천진난만한 모습이 보이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내는 곳은 여기 근처예요? 네, 여기 바로 뒷골목이요. 생활비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금 아끼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걸로 괜찮아요. 병원비도 많이 나올 거고 또 아기 낳으면 한동안 일도 못하고 돈 나갈 곳도 많을 텐데 임신하면 정부에서 돈 나오는 것도 있고 아이 낳고는 더 아껴봐야죠. 당차게 말은 하고 있었지만 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건 부담스럽게 여길까봐 우선은 자주 오라고 먹을 거 많이 챙겨준다고만 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도 맛있는 거 많이 사온다고 밝게 웃으며 볼록 나온 배를 소중하게 잡고 갔습니다. 그 여자는 할머니와 자라서 그런지 참 싹싹한 면이 있었습니다. 자기 주장도 잘 말할 줄 알고 나이대에 맞지 않게 똑부러지고 의젓한 면이 있었죠. 몇 달 저희 가게를 오가는 동안 서스럼 없이 지낼 만큼 친해졌지만 또 그렇다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참 예쁜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그 여자한테 의지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의 사정도 말해줬습니다. 딸을 잃고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지금의 상황을요. 여자는 저 대신 울어주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 여자를 위로해 주었을 때처럼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딸처럼 대하라고, 딸이랑 못 해본 거 다 자기랑 하자고 하더라고요. 대신 자기도 엄마랑 해보고 싶었던 거 하게 해달라고. 저희는 봄이 시작될 쯤 꽃구경도 가보고 맛있는 케이크를 파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서 한참 수다도 떨고 같이 쇼핑도 가봤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지금의 이 여자처럼 자기의 생각을 숨김없이 말하는 사이가 되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딸한테 못한 거 지금 잘 하라고 이런 인연을 만들어 주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출산을 한 달 앞둔 때였습니다. 요즘엔 애기 낳고 다들 조리원 간다던데 예약했어? 아니요. 그런 데를 어떻게 가요? 왜 못 가? 비싸요.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거의 넉 달치 생활비인데 어떻게 가겠어요? 옛날엔 그런 거 안 가고 잘만 키웠는데요 뭐. 어머, 얘 고리타분한 말하네. 옛날엔 다 친정 엄마나 시엄마가 도와줬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예전에 그런 거 없이 키워서 지금 할머니들 허리가 다 휜 거잖아. 산후조리가 괜히 중요하겠어? 그럼 대신 해주시면 안 돼요? 뭘? 저는 친정 엄마도 없고 시엄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주시면 안 되냐고요. 사실 그동안 제 마음을 완전히 오픈을 안 했었습니다. 부담스러울까 봐요. 제 딸처럼 이렇게 예쁜데 진작에 전 다 해주고 싶었죠. 산후조리며 애기 보는 거며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조심스러운 게 있었는데 이 아이도 저랑 마음이 같았나 봅니다. 저렇게 말하는 눈빛에 걱정 반 설렘 반이 섞인 게 훤히 보이더라고요. 저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쭉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네 친정엄마 할게. 네 애도 봐주고 산후조리도 해줄게. 그게 뭐 어렵니? 내 딸 같은 애한테. 아니지. 내 딸이지 이제. 내가 엄마 해줘도 되지? 그럼요. 티는 안 냈지만 너무 벅찼습니다. 이별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조금 아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만삭인 임산부를 위해 자처해서 집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할머니와 둘이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치울 게 많겠구나 걱정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돌아가신 할머니의 짐들이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었고 냉장고며 수납장들도 아주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집안일도 안 할 법한데 참 대견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짐을 빼야 할 것 같다고요. 정말 혼자 남겨진 것 같을까봐 이제껏 할머니 짐이며 가구들을 다 그대로 냅뒀대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정리해도 될 것 같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짐을 빼고 가구들도 다 치우고 그 방을 제가 생활을 할 수 있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산후조리를 하려면 적어도 한 달은 있어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양수가 터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울먹이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달려가 같이 택시에서 벌벌 떨면서 병원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가족 분만실에서 진통하는 걸 다 지켜보고 아이 낳는 그 순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한 출산이었죠.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그게 어디 가겠나 싶었는데 제 오만이었습니다. 신생아를 보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 나는 딸을 어떻게 키웠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왜 우는지, 목욕은 또 왜 이렇게 떨리는지, 변이 원래 이랬나 싶고, 그렇게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의 연속인 육아를 함께하며 아기가 100일이 될 때까지 그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라며 100일상 대여를 해서 아기자기하게 꾸미더니 아기한테 새하얀 드레스도 입히더라고요. 그렇게 셋이 사진도 남겼습니다. 핸드폰 속에 담긴 세 사람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리는 게 들리더라고요. 진짜 가족 같다. 진짜 가족이지. 네? 이게 가족이 아니면 뭐니?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너만 괜찮으면 아줌마 여기 들어와서 살까봐. 그냥 이대로 쭉 눌러 앉으려고. 우리 손주도 보고. 정말요? 그럼 너만 좋다면. 좋죠, 그럼. 너무 좋아요. 당연히 좋죠. 엄마. 그래, 우리 딸. 우리 잘 살아보자. 그렇게 저희 셋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말 가족이란 게 뭐 별거 있나요? 어떻게 만났던 지지고 볶고 부대껴 사는 게 가족이죠 뭐. 같이 있을 때 행복하면 그게 전부 아닐까요? 그렇게 2년이 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작은 핏덩이가 언제 이만큼 자란 건지 이제 어린이집도 다녀요. 감당하기 힘든 넘치는 힘에 홍삼을 더 먹어야 하나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슈퍼를 지키고 있고요. 저희 딸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이가 너무 예쁘다면서 이런 애들 만나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공부하더니 작년에 자격증 따고 취업까지 잘했습니다. 요즘엔 퇴근하고 오면 애들이 너무 예쁜데 너무 말을 안 듣는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한테 조언을 구하네요. 저희는 여전히 이별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낫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테지만 완전히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더한 행복이 지금 저희한테 있거든요. 내 가족을 집에서 기다리는 일,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아침을 맞이하는 일, 가족과 새로운 추억을 쌓는 일,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삶을 죽을 때까지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길었던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지내는 가족의 소중함을 익숙해하지 마시고 사소한 부분까지 보드 담으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